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지금 사례형하고 지금 객관식 문제가 같이 이제 나왔는데, 제가 첫 해라서 객관식은 좀 쉽게 됐어요. 첫 해만. 그러니까 2회차부터는 그래도 조금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배분을 잘 해주시고, 뭐 어찌됐든 간에 실제 이제 변호사 시험 문제에, 사례가 상당히 빡빡하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는 시간 안에 자기가 시간 배분을 잘해 가는 연습 자체를 이번 진도를 모의고사 기간 안에 하시는 것을 이제 목표로 삼으시고, 객관식이 막 시간이 너무 길다라고 해서 이제 짜증 내시지 마시고, 그 안에서 이제 충분히 이제 사례형과 관련해서 이제 시간을 확보해서 이렇게 쓰는 것을 이제 본인이 잘 판단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게 뭐 시간이 한정된 시간이 지금 2시간 20분이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최대한 일찍 해서 빨리 마치면 빨리 마치는 대로 하고, 좀 시간 조금 걸리면 걸리는 대로 할 테니까, 최대한 뭐 시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객관식부터 1번부터 가죠. 자, 1번. 여러분, 객관식은 객관식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에 복잡해갖고 갈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갈 거는 가지치기 할 건 가지치고 OX만 맞추면 되는 거니까. 자, 다음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은 지금 보기 1번부터 보기 5번까지 문제는 소위 얘기하는 형법 제1조 제1항 소위 얘기하는 소급 입법 금지 원칙과 관련되는 내용이에요. 이거죠. 범죄의 성립, 처벌은 행위시 법률에 의한다. 자, 이 경우에 이게 원칙이죠. 그러니까 원칙이 아닌 것은 어떻다는 얘기야. 재판시법이 적용될 수 있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해당되는 이 원칙 규정, 제1조 제1항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이 아닌 것들, 소위 얘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보완처분이에요. 그 다음에 뭐 공소시효와 같은 것들, 이건 범죄의 성립과 처벌과 관련 없는 거야. 그 다음 행위시 법률이라고 그랬죠. 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이 아닌 형태 뭐가 있습니까? 지금 나타나는 판례 변경, 법원의 양형 지침 뭐 이런 것들은 여기 해당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기본적으로 하고, 이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재판시법주의가 적용되는 형태, 우리가 실제로는 제1조 제2항에 지금 적용되는데, 이걸 그냥 뭐 범죄 후 법률 변경된 그것만 적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판부가 판례가 판단하는 부분은 유리하게 변경됐을 경우에요. 어떤 거에? 반성적 고려에 의해서 법률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 원칙의 예외가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칙이고 이 같은 예외 부분을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머릿속 간명하게.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자, 행위 당시 판례에 의하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됐던 행위를 판례 변경에 따라서 확인된 내용. 이게 불리하게 변경된 판례를 적용할 수 있겠느냐. 이게 뭐라고요? 법률과 관련 없는 거잖아. 따라서 당연히 적용할 수 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자,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이번 개정에서 부착 명령의 기간을 연장한다. 이게 뭐와 관련되는 겁니까? 지금 위치 추적기 단다 이거. 보안 처분과 관련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부분도 불리하게 변경된 거, 기간을 연장했다. 이 부분은 갑자기 들어왔다. 이런 것들 한다 하더라도 보완 처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적용할 수 있다. 즉 소급 입법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 동그라미 3번에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명할 수 있는 보호관찰 뭐예요? 보완 처분 중에 하나죠. 자, 그다음 동그라미 4번에 특수폭행 치상의 경우에 형법 제258조의 2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 무슨 말인가 상해죄에 의해서 처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특수폭행 치상을 자 특수상해로 처벌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상해로 처벌할 것인지의 문제야. 자, 머릿속 생각하면 이게 막 어려워. 자, 특수상해가 높아요? 그냥 상해가 높아? 형량이. 그냥 상해가 낮죠. 그렇기 때문에 낮은 거 그대로 적용한다네. 그래서 그냥 상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그 추후에 그 해체 때에도 객관식 문제 문항이 있어 이거. 그 다음에 틀리면 진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약한 상해가 적용된다. 이거 객관식입니다. 가끔 나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그 원리 부분은 여러분 그 판례 부분을 읽어보시면 돼요. 이 문제가 사례형으로 만들 이유는 전혀 없잖아. 그냥 객관식만 아시면 돼. 그다음 동그라미 5번에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자, 핵심은 시행령이죠. 시행령이 그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 위임 범위를, 자, 범위를 벗어나 처벌 대상을 확장할 수 있어요? 했으면 안 되지. 그게 밑에 하위 법률인데 하위 법규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따라서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서 무효에 해당된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죠. 소급 금지 원칙의 적용에 관한 설명 중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아청법상의 공개명령 제도. 지금 성범죄자, 특히나 중범죄, 성범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금 공개명령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정체가? 이게 보완처분이죠. 이게 지금 근거 규정이 아청법이야. 그러나 공개명령 제도가 또 있어요. 성폭법에도 있어요. 따라서 성폭법이든 아청법이든 간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이런 것들을 있다 하더라도 이는 보완처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아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 기준, 이게 뭐예요? 법률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다입니다. 자,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뭐예요? 보완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입니다.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회봉사 명령은 보완 처분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벌 불소급 원칙이 적용되죠. 그 다음 5번이에요.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적용을 받는 헌정 질서 파괴 범죄 행위. 자, 이 해당되는 그 법률은 뭐냐면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배제하는 그 내용을 갖고 있는 법률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아까 범죄의 성립과 처벌과 관련 없다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모두 동법에 적용 대상이 된다.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자, 동그라미 1번에 이게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그 근거가 아까 아청법이든 성폭법이든 간에 다 보완 처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동그라미 2번은 제가 살짝 이 문구를 약간 바꿔놨는데 아마 여러분 습관적으로 이 부분 그냥 푸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내용을 보셔야 돼. 보시면 형벌 불소급 원칙은 행위의 가벌성, 여기까지 맞죠. 자, 즉 형사소추가 얼마 동안 가능한가의 문제가 아니고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 하에서 가능한가의 이 문제. 무슨 말이에요?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에서 범죄가 성립하는지, 범죄 성립과 처벌에 관련되는 거예요. 형벌 불소급 원칙은. 그게 아닌 얼마 동안 형사소추가 가능한가, 이 부분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과 관련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후단부는 맞습니다. 그 사유만으로 형벌 불소급 원칙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앞에 전단부 부분에 그 내용이 좀 틀렸습니다. 그럼 동그라미 3번은 판례 변경. 그러면 했죠. 형벌 불소급 원칙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자, 아버지가 혼외자를 인지하는 경우에 그 인지의 소급표는 형법상 친족 상도례에 관한 규정에 적용해도 미친다. 자, 여러분 소급표가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형법에는. 그래서 예외적인 형태가 그 인지의 소급표. 또 하나, 여러분 강제집행 면탈죄 제가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기록형.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에도 제가 기록형 냈는데 그거예요. 상계 의사표시를 했을 때 소급해서 상계 적상시로 넘어가서 자동채권, 수동채권 날아가기 때문에 강제집행 면탈죄가 안 된다는 그 판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지 소급표, 그리고 상계 그 사안에서 소급해서 넘어가서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그 판례. 자, 두 가지 기억하시고. 그 다음, 신설 규정의 시행 전후에 걸쳐서 행해진 뇌물수수 범행의 포괄일죄에 대해서 수수한 뇌물수수액 전체를 벌금형 산정 기준이 되는 수뢰액으로 보는 것은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자, 여러분 이 부분, 자, 보시면 이게 뇌물수수와 관련 포괄일죄입니다. 자, 이때도 계속 수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중간 시점에 뭐가 되냐면
벌금형을 병가할 수 있다라는 좀 불리한 형이 신설된 거예요. 이 부분이. 자, 그래서 보통의 뇌물 수수 부분은 동일한 단일의 범위에 의해서 동종의 방법으로 피해법이 동일할 경우는 포괄일제이기 때문에 포괄일제에서 이덕에 어떻게 계산합니까? 합산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모두를 다 합산해야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벌금의 병가는 불리한 형에 변경됐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이 부분까지 합산할 건 아니고 여기는 합산하지 않고 신설된 형 이후부터 받기 시작한 그 부분만 합산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5번 보시면 되고 아시겠죠? 이 부분 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4번 명확성 원칙. 여러분 명확성 원칙 이런 거 틀리고 있으면 안 돼요. 사실은 제가 이런 문제를 사실 안 내고 싶었는데 중요한 문제가 얼마나 많아. 자, 동그라미 1번에 어떤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자,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해서 예측 가능 추구가 있는지가 그 기준은 되죠. 당연히 수범자 입장에서 판단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 집행하는 기간에도 그 지침 기준이 돼야 됩니까? 당연한 거예요. 따라서 그 일반 수범자뿐만 아니고 그 법을 집행하는 기간에까지 그 의미가 충분하게 명확하게 다가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법률 규정이 다소 불명확한 경우에 이를 구체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자,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법률을 만들 수가 없어. 법률 부분은 다 불명확한 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게 보충적 해석이야. 자, 그래서 법률이 불명확한 건 어쩔 수 없어. 필연적으로. 그러나 그때 한 보충적 해석을 통해서도 불명확하다 했을 때는 그 명확성 원칙 위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를 구체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명확성 위배된다고 보기 힘들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형법 243조, 244조에서 규정하는 음란 이 부분은 평가적 정서적 판단을 요하는 규범적 구성 요건 요소 맞습니다.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아니잖아요. 지금 공연 음란죄 있잖아요. 지금 얘는 있습니다. 공연이 음란한 행위를 했을 때. 그리고 또 음란이라는 표현이 문구가 들어가 있는 조문 또 뭐가 있어요? 정통망법이 있어요. 정통망법에 음란한 문자, 영상 이런 걸 반포하거나 제작하거나 이런 것들 뭐 배포하거나 이랬을 때 문제되죠. 있습니다. 이거가 대비되는 게 뭐예요? 저속이라는 거예요. 저속. 저속은 자 위헌 판결 받았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예비와 미수는 각각 형법 각 측의 처벌 규정에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법정형까지 규정될 필요는 없다. 자, 여러분 답은 쉽게 판단하셨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돼. 이거는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거예요. 약간. 자, 예비하고 미수를 구분해 주셔야 되고 우선 예비와 음모죄는 각각 형법 각 측의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그때도 구체적 법정형까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반면에 미수범 규정은 어떨까요? 미수범 규정. 자, 예비 음모 같은 경우는 예비 음모가 무슨 뭐 징역 1년 이상형에 처한다라는 게 없으면 처벌할 수가 없어요. 예비 음모죄는. 미수는요. 이 해당되는 미수죄를 뭐 징역 1년 이상의 형에 처한다. 이런 말이 꼭 있어야 되나요? 필요가 없어. 필요가 없어요. 왜? 형법 총칙상에 뭐가 있습니까? 형법 총칙상에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강경하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기수에 정해져 있는 법정만 있으면 그게 반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각 측에 굳이 세부적인 구체적인 법정형까지 마련할 이유는 없습니다. 미수는 좀 달라요. 그러나 예비 음모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법정형이 있을 것까지 요구합니다. 그 차이를 아셔야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5번에 자, 명확성의 원칙이란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명확성. 여러분 오답지가 뭐가 나옵니까? 최대한 명확성. 이게 나오죠. 오답지는. 자, 최소한의 명확성이고 쭉 내용 읽어보시면 이때는 재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자, 5번에 유추 해석 금지 원칙에 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은
자,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 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이른바 소극적 소송 조건에 해당한다. 이러한 소송 조건에는 재형법정주의 파생 원칙인 유추 해석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추 해석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이 어디까지냐 이 말이에요. 어디까지 적용됩니까? 유추 해석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게 가벌성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야. 따라서 소송 조건 이것도 당연히 유추 해석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사안이 어떤 판례 사안이었죠? 이 문구가 어떤 사실관계에서 나왔어요? 자, 처벌 불허 의사표시를 받았어. 의사표시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어요. 그러니까 미성년자인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허 의사표시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뜬금없이 재판부가 야, 얘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까지 있어야 돼. 그래야 그 처벌 불허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있어라고 해석을 한다면 누구한테 불리한 거야? 피의자, 피고인한테 불리한 거예요. 왜? 그냥 일반적으로 미성년자 처벌 불허의 의사표시 하나만 받으면 될 걸. 끝까지 법정 대리인 동의권까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무에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애하고 합의 받다 하더라도 엄마하고 합의 안 받으면 합의 효력이 없다는 얘기잖아. 불이한 거예요. 돈이 많이 써이잖아.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해당되는 게 동그라미 3번이에요. 보시면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규정된 반의사 불벌죄에서 피해자인 청소년에게 의사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벌이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에 명문의 근거 없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재형법주의 또는 유추 해석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동그라미 2번 볼까요? 자, 공문서 변조차 위조죄 주체는 공무원 등이야, 그죠? 이때 형법 또는 기타 공무원 등으로 의제되는 경우는 오케이. 그러나 계약관계, 계약은 언제 잘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 이 위조죄의 주체로 보긴 힘들다는 공무원으로 보기 힘들다. 그래서 계약 X입니다. 그래서 재형법정주의 원칙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반한다라는 거죠. 자, 동그라미 4번. 미성년자 의제 강간 강제추행죄 규정 보시면 제297조, 298조, 제301조 또는 301조의 예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가 없어요? 지금 미수 규정을 처벌하는 규정이 지금 안에 안 들어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미수의 형태로 끝났을 때도 미수 규정을 준용할 수 있을까? 된다 안 된다? 준용된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준용한다고 한다 하더라도 금지되는 학장 해석이나 유추 해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다음 5번에 자수 문제. 자, 공직법 공무원법 위반이 문제됐던 사안이었네요. 공소법 위반이었나요? 자, 그러니까 공소법 위반이네요. 이 부분에서 이 자수를 범행 발각 전에 자수한 경우로 한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앞뒤 다 포함할 수 있다라는 거야. 넓은 의미를 갖다 너무 좁게 해석해서 피의자,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도 유추 해석 금지 원칙에 반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6번에 유추 해석 금지 원칙이 위반되지 않는 경우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이건 너무 중요하잖아요. 형사소송법에서. 자, 이게 준용되지 않는 경우가 뭐 있습니까? 형사소송법 제일 중요한 게 반의사 불벌죄도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 안 된다. 입법자의 결단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이 같은 직구발 사건이에요. 자, 직구발 사건 같은 경우에도 준용이 안 된다라고 해석됩니다. 자, 이번에 초병이 하자에 있는 의사에 의해서 총기를 편취당한 경우, 그리고 이걸 군용 분실죄 분실. 자, 편취, 분실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거 중요합니다. 자, 실제로 그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할 때 자, 몇 조의 적용에 의해서 A, B, C의 형태로 쪼개지는데 그때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된다고 했을 때 그 근거 규정이 애초에 이 신용카드를 습득하게 됐던 그 행태에 따라서 조문이 달라진다고 했어요. 어떤 경우? 의사에 반해서 갖고 온 경우랑 의사에 반하거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받아온 경우랑 또는 의사에 의해서 갖고 온 경우로 판단할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편취는 비록 하자가 있지만 의사에 기해서 갖고 오는 형태고, 분실은 절차가 똑같아.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갖고 온 겁니다. 자, 이런 형태로 판단받아야 된다. 다른 겁니다. 전혀.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자, 성법법에 실제 실무에서 카찰죄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그냥 호기심에 찍어서 이제 문제가 돼서 갖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자 보시면 자 13조 제1항은 카메라,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서 촬영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자, 이 부분을 처벌 대상 삼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도 위 규정에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포함된다고 해석한 경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어떤 경우였어요? 서로 그 화상 채팅을 하다가 상대방이 자기의 이제 벗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부분을 카메라에 대고 찍었다는 거예요. 모니터에 찍혀있는 그 모습을 찍고 이게 이 해당되는 이 법조문으로 적용됐던 사건이었습니다.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있는 피사체를 찍어야 되는 것이지 화면에 그 전사된 형태의 그 모습을 찍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 4번. 자, 사진에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자 밑줄 링크죠. 링크도 음란 전시에 해당된다. 자, 그럼 동그라 5번인데 자,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를 원동기 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자에 해당된다라고 해석한 경우인데 이게 당연히 유추 해석 금지 원칙에 반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무면허 운전 관련해서 특히 기록형에서도 제가 중요하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는데 그래서 첫 번째 무면허 운전자는 고의범이에요. 그죠? 음주운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면허인 상태인 것을 알면서 운전해야 돼요. 이것과 관련되는 쟁점이 뭐냐면 자기가 면허가 취소됐다는 사정을 몰랐던 경우예요. 어떤 경우였습니까? 자, 면허 적성 검사 갱신을 지키지 못했다. 갱신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그 판례 사안이 있었잖아요. 일반적으로 무면허 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다로 봐. 그러다 일전에 이미 한번 적성검사 갱신 기간을 도과해서 지나친 그 경우에는 한번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고의가 인정됐다는 판례 2개 다른 부분이 있었다. 이거. 또 하나. 여러분 면허가 취소되기 위해서는 취소 처분 통지를 받아야 돼. 적법한 취소 처분 통지를 받아야 돼. 그게 없었다면 면허 취소가 된 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운전했다면 무면허 운전도 아니다가 결론이었습니다. 그 부분도 기록형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무면허 운전 관련되는 게 도로에서 해야 돼요. 여러분 음주운전하고 다르죠.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약물운전이나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공간의 확장이라고 그랬어. 도로 외의 공간도 가능하다. 즉 음주운전죄가 된다고 했어요. 그럼 무면허는 무조건 도로에서 무면허해야 무면허 운전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학교 안에서 캠퍼스 안에서 무면허 운전했다. 그럼 무면허 운전 위반이 아닌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정도까지 하시고 자 넘겨서 자 7번. 자,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동그라미 1번.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 판결 당시에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죄 후 법령 폐죄. 이게 어떤 사유입니까? 확사공법. 면소 판결, 면소 사유예요. 자, 그런데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돼서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어요. 이건 뭐예요? 위헌 판결을 받아서 그 범죄를 날라갔어요. 이거 뭐예요? 그 경우는 무죄 사유예요. 그죠? 그럼 이 경우는 어떤 겁니까? 면소 사유하고 무죄 사유가 좀 경합하는 경우예요. 누가 이긴다? 무죄가 이긴다. 따라서 이때는 전단을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 무죄 사유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 한시법의 추급 적용 가능성에 관한 견해들 중에서 자 동기설에 따르면 한시법의 제정과 폐지에 대한 입법자의 동기가 자, 첫 번째, 법률 이념의 변경에 기인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유리한 신법이 적용되죠. 그러니까 행위자에게 불리한 추구표는 부정되어야 한다. 사실관계 변화에 기인한 것이다. 이건 뭐예요? 가벌성이 사라지지 않았어. 그대로 갖고 오는 겁니다. 따라서 행위자에게 불리한 추구표는 그대로 인정된다. 그럼 소구표하고 추구표 이 부분, 이것도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거 보다가 처음에 공부할 때는 다 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뭐지? 막 헷갈릴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간단하게 해야 돼.
봐도 기억이 안 나. 시험 당일인데 전날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럼 넘겨요 그냥. 중요한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가 행위시법이죠. 이게 재판시법이야. 머릿속 간단하게 정리를 하십니다. 자, 여러분 행위시법이 그대로 이 사건 관계에 적용되면 이걸 추구표라고 그래. 재판시법이 그대로 이 사건에 적용되는 걸 소구표라고 그래요. 됐습니까? 본사하는 경우는 행위시법이 뭐예요? 이게 한시법이야. 자, 행위 당시에 적용됐던 법이 한시법이에요. 한시적으로 존재했던 법.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시적으로 존재하다가 사라졌다는 얘기야. 기간을 도과해서. 그러면 이 재판시법에는 이 한시법이 하나면 이 재판시법은 뭐라는 얘기야? 무죄라는 거. 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법이 없어요, 이 상태는. 그러니까 한시법의 의미는 뭐냐면 이 행위시법은 한시법에 적용을 받는 중이다가 시간이 기간 도과해서 생명을 다해서 사라졌어. 그러고 나서 이 재판시법 당시에는 이 법 자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무의 상태. 자, 한시법 무죄야. 그래서 자, 이 부분이 소구표가 적용된다는 얘기는 무죄 판결, 추구표가 적용된다는 건 한시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차이는 뭐죠? 어떻게 차이 나는 거야? 그게 바로 동기설에 의해서 결정난다 이 말이에요. 동기설에 의해서 이 해당되는 법률 변경 자체가 반성적 고려다 하면 뭐라? 또 사투리 쓰죠. 반성적 고려다 하면 뭐냐면 변경된 유리한 법률이 적용된다. 즉 무죄가 적용된다. 그다음 그냥 단순한 사실관계의 변화일 뿐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전 이 법률이 그대로 적용돼서 이 가벌적인 부분을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3번에 보충교범의 변경을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판례는 이를 일률적으로 인정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얘기했던 동기설이 적용되는 영역은 어디까지죠? 여러분 법률 변경을 할 때 모든 법률이야. 따라서 지금 얘기했던 보충규범의 변경 이 부분도 동기설이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백지규범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 적용돼요. 금방 얘기했던 한시법도 마찬가지고. 판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걸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판다고요? 이게 반성적 고려에 의해서 변경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 사실관계에 의해서 변경된 것인지를 분별해서 적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자, 정독법상 양벌 규정이 개정이 돼서 법인에 대한 면책 규정, 자, 법인에 대한 면책 규정이 추가됐다. 법인을 봐줄 여지를 만들어줬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떤 걸까요? 동기설에 따르면 반성적 고려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5번에 벌금형이 추가된 것. 강요죄가 개정돼서 그 부분에 벌금형이 추가됐어요. 이것도 반성적 고려에 의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유리한 신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팁을 하나 드리면 일반적으로 법률 변경은 거의 다가 반성적 고려야. 그럼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뭐예요? 사실관계, 단순한 사실관계 변경이 뭐냐? 몇 개만 있어요. 시험에 나올 게. 이 두세 개만 외우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다 반성적 고려야. 다음 문제에 나오는 게 바로 사실관계가 변경된 것에 지나지 않는 형태의 문제가 그 다음 문제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 8번에 자,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 갑은 구 부동산 중개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둘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인원수를 제한하고 있던 이 규정을 위반해서 동법 위반의 공소가 제기됐어요. 그러다가 삭제가 된 거예요. 자, 해당되는 내용이 뭐죠? 중개보조원의 인원수 제한. 이게 뭐다? 이게 단순한 사실관계 변경이라고 판단했던 그 부분이에요. 이 판례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 몇 개 없어요. 사실관계 변경이라고 본 게. 자, 그래서 친절하게 이게 경우의 수를 나눠서 설명해 주고 있는 문제입니다.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인원수 제한에 대한 이 동법 관련되는 이 규정을 삭제한 것은 자,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면 여러분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을 볼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반성적 고려에 의한 변경을 볼 수 없다면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 반성적 고려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면 갑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리한 신법 적용 못 받잖아. 따라서 이 법의 이전 법에 의해서 처벌받아야지.
이 말입니다. 이게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적용 안 되니까 이걸로 처벌받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 2번에 이 부분을 뭐 업무량의 증가, 단속 과정에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필요에 기한 것, 반성적 고려가 아닌 정책적 필요에 기한 것으로 본다면 여전히 가벌성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행위시법이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행위시법이 뭐야? 이게 구부동산 중개업법입니다. 살아있는 이 법을 적용한다.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은 위 변경을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으로 본다면 자 유리하게 바뀌었다 이 말이죠. 본다면 어떻게 된다? 법이 사라졌잖아. 마치 지금 한시법처럼 사라졌어요. 갑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자 동그라미 4번은 이때 얘기하는 법률의 의미는 이 총체적 법률 상태 또는 전체로서의 법률을 의미한다. 그래서 동법 시행령 또한 여기서의 법률에 포함된다. 아까 보충규범도 가능하다고 했죠. 기억나죠? 다 가능합니다. 자, 5번. 판례는 실제 위 사안에서 판례 결론을 알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단순 암기식 문제였습니다. 단순한 사실관계 변경으로 판단하였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인데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 자,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5번까지 전부 다 외국인의 국외범 사건이에요. 전부 다 외국인 국외범 사건이에요. 자, 하나하나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캐나다 시민권자 캐나다에서 자 외국인 국외범이죠. 대한민국 국민 A의 위조 사문서를 행사했다. 위조 사문서 이게 나오니까 뭔가 적용 안 될 것 같은 이게 느낌이 와야 되는데 우선 속지 된다 안 된다. 속지 안 되죠. 그 다음 속인도 안 되죠. 외국인이니까. 자, 그 다음 남은 게 이제 자 보호주의가 남았어요. 국가보호주의, 국민보호주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사안에서 국가보호주의가 될 수 있나요? A. 사인의 위조이기 때문에 위조 사문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보호도 안 돼요. 내외 기통 유문인 해서 그 문서와 인장과 관련되는 건 전부 다 뭐 해야 돼? 공인장, 공문서에 관련된 것들이어야 돼. 사안은 사문서와 관련된 것들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국민보호주의는 왜 안 돼? 이게 지금 문서 위조죄이기 때문에 사회적 법익과 관련되는 겁니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동그라미 이번에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미국 국적의 미성년자 A를 약체 유인한 외국인이야. 대한민국 영역 밖 외국인. 자, 외국인의 자 국외범이에요. 그때 미국 국적의 미성년자 A. 국민보호주의도 아니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피해자가. 이때는 뭐예요? 세계주의가 적용된단 말이에요. 미성년자 약체 유인죄 이 같은 경우는 세계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3번에 이건 최신 판례인데 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에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한 행위. 자,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했어요. 이거 뭐예요? 외국인의 국외범이에요. 이 사안에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데 자, 이게 당해 우리나라 법률에 적용받을 것인지가 문제됐던 사안입니다. 자, 그 해당되는 조문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행해졌다면 중대범죄 또는 그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고 행위죄 법령에 따라서 죄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죄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한 것의 의미를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한 행위가 그대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서 특정 법률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냐 아니면 가정적으로 이게 만약에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났다면 중대한 범죄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그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였어요. 해당되는 조문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였습니다. 결론은 뭘까요? 자, 그 행위를 대한민국에서의 행위로 가정적으로 구성해서 평가하면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서 특정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특정 범죄로 보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가 답이었어요. 가정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판단하고 있다. 이 해당되는 판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 동그라미 4번에 미국인 갑이 일본 공항에서 중국인 A를 살해한 거죠. 미국인 갑, 외국인이죠. 일본 공항, 국외범이에요. 중국인 A, 피해자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야.
그때 A는 총선을 있고 보니까 이륙 직전에 대한민국 국적의 비행기 안에서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기국주의가 적용돼서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됐던 사안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뉴질랜드 시민권 취득. 그러다가 대한민국 국적 상실했죠. 자, 얘는 외국인이에요. 그 상태에서 뉴질랜드에서 또 외국이죠. 국외범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사기 행위를 한 경우에 이게 뭐예요? 전형적인 국민보호주의가 적용되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6조가 적용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6조도 단서가 있었죠. 다시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형법은 속지주의가 원칙이야. 그 다음에 속인주의야. 그 다음에 나아가는 게 보호주의야. 자, 그래서 속지주의, 속인주의를 제외한 나머지 보호주의 부분은 다 제약이 붙어요. 제약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 5조의 국민보호주의, 국가보호주의는 어떤 제약이 붙어요? 범죄를 한정해 놓고 있어요. 그 해당되는 죄에 대해서만 적용되겠다. 이게 뭐예요? 내외 기통 유문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럼 6조는 어떤 제한이 붙었습니까? 해당되는 그 국가에서도 이 해당되는 범죄를 처벌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하겠다. 이거였습니다. 바로 그게 국민보호주 이 6조 문제였어요. 따라서 보시면 사기 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지인 뉴질랜드 법률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한다면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지 이 여부를 심리를 해서 그 행위지에서도 처벌을 받는지를 심리를 해서 이 말이에요. 행위지의 법률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고 형 집행 면제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 부분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좀 귀찮은 거 이제 다 끝났어요. 귀찮 끝났고, 지금 나중에 이제 그 복습하실 때는 앞부분은 최대한 빠르게 가야 돼. 앞에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바보예요. 앞에 하다가 진이 다 빠져. 중요하지도 않아요. 한 문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문제 나와도 한 문제가 명확성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앞에 문제는 간단하게 하셔야 돼. 간단하게만.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보겠습니다. 범죄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동그라미 1번에 학대죄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에 해당된다.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판례 사안입니다. 학대죄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다. 자, 동그라미 2번에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수익사업을 할 때 법인은 승인을 받아서 이제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데 맞잖아요. 그죠?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수익사업 할 때는 자, 허가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자, 그렇지 않았어요. 자, 아는 경우에 계속범에 해당된다. 승인을 받지 않고서 계속 수익행위를 하고 있으면 계속범에 해당되는 거예요. 따라서 승인을 받지 않은 수익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언제입니까? 범죄행위 종료시야. 계속범은 언제 종료하는 거예요? 최종행위 종료할 때. 따라서 계속되고 있어요. 그럼 공소시효가 기산점이 안 잡힌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됐죠? 최종행위 종료시입니다. 포괄일죄도 마찬가지고 다 그때부터 기산된다. 3번에 내란죄는 내상 이렇게 외웠잖아요. 상태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내란죄에 있어서 국헌 문란의 목적. 이 목적범, 이게 내란죄 목적범인데 이 목적은 구성요건으로서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합니까? 이건 형사소송법 문제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인가요? 범죄 사실과 관련되는 건 전부 다 엄격한 증명 요소예요. 맞죠? 그러니까 목적이든 고의든 전부 다 자, 엄격한 증명이어야 돼. 자, 그런데 자, 이때 목적은 학정적 인식을 요구하죠. 학정적 인식이 있으면 목적이 인정되죠. 자, 그런데 미필적 인식에 의해서도 목적이 인정될 수 있나요? 인정된다는 거예요. 고의하고 똑같아. 고의도 미필적 고의 인정되죠. 목적도 미필적 인식에 의한 목적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도주죄, 도주, 디귿, 지읒이잖아. 즉시범. 도주죄는 즉시범이다. 따라서 상태에 이르렀을 때, 자, 실력적 지배를 이탈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기수가 된다.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 행위를 해서 기수에 이른 이후에 범인 도피를 도와준다. 이건 뭐야? 범인 도피죄에는 해당될 수 있어도 이미 기수 위에 가담한 형태이기 때문에 도주 원조죄는 해당될 수 없다. 핵심은 도주죄는 즉시범이다. 내란죄는 상태범이다. 학대죄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다. 이런 형태입니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겠다. 그 다음 11번. 자, 법인에 대한 양벌 규정에 면책 규정이 신설된 것. 자, 봐주겠다는 거야. 이 부분은 뭐라고요? 반성적 고려에 의한
법률 변경입니다. 따라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다. 오케이. 그 다음 니은에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자연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양벌 규정 적용하면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법률이 만들어지기 전에 해당되는 행동에 대해서 하면 안 되잖아요. 대통령의 탄핵 부분과 관련해서 탄핵 사유는 언제 해야 돼? 대통령이 임명된 이후부터 아니야? 그죠?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 디귿입니다.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법인 또는 영업주를 처벌하는 경우에 그 처벌은 직접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에 종속한다? 종속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법인 또는 영업주 처벌하는 거죠. 자, 행위자가 위반 행위를 했어. 행위자가 위반 행위 했을 때 그 이익의 기속 주체인 법인이나 이 영업주를 처벌할 수도 있는데, 자, 이때 자, 그 처벌은 직접 법률을 위반한 이 행위자를 처벌해야지만 이 법인이나 영업주를 처벌할 수 있나요? 아니란 말이야. 상관없어요. 관련이 없어요. 자, 이 법인이나 영업주가 책임을 지는 근거는 행위자가 위반했기 때문이 아니야. 그럼 책임 근거가 뭐예요? 행위자가 위반하는 부분을 관리 감독하지 못했다는 자기만의 독립적인 책임 사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속이란 말이 나오면 안 돼. 법인 처벌할 때. 항상 종속됐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위헌 판결되고 법률 변경 있고 막 이렇게 이 면책 규정 만들어주고 했던 이유가 독립적으로 보겠다는 취지예요. 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 후단 부분도 보세요.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법인 또는 영업주에 대한 처벌에 그래서 전제가 될 수도 없어. 따로따로 간다. 자, 그 다음에 리얼 보시면 만약 갑이 자동차 운수업을 하는 자 키워드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었습니다. 이 키워드를 찾았어야 돼. 그냥 쭉 훑어보면 쭉 틀려. 보시면 법인격 없는 사단인 을 단체의 대표자였는데, 자, 그러니까 사단이 법인격 없는 사단 을입니다. 자, 그때 허가 없이 허가사항인 유상 운송 행위를 했다. 이때 을 단체, 비법인, 이 단체는 범죄 능력은 없어요. 법인도 범죄 능력 없죠. 그래 형벌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게 판례죠. 비법인도 마찬가지야. 자, 범죄 능력이 없지만 특별 규정으로서 법인을, 자, 키워드가 법인이에요.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 규정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해당되는 비법인 사단을 지금 처벌하려고 하는 거예요. 비법인 사단을 처벌하려고 하는데 그 근거 규정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가 문제됐던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 비법인 관련되는 이 처벌 규정이. 그래서 어디서 갖고 왔다? 법인을 처벌하는 그 규정에서 갖고 왔다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다르잖아요. 법인과 비법이 달라요. 따라서 비법인 사단을 처벌하는데 법인 처벌하는 규정 갖고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X. 자, 이 부분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데 이걸 갖다 또 꼼꼼하게 보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비법인하고 법인이 다르니까 안 된다. 이렇게 넘어가셔야 돼. 자, 그 다음에 12번에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거. 동그라미 1번.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60km, 70km 속도로 진행하자 피해자가 그와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 뛰어내렸어요. 인과관계 있다 없다? 감금, 치사 되죠. 감금 행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살인의 실행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계제가 돼서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살인의 실행 행위와 피해자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 자, 핵심 키워드가 뭡니까? 다른 사실이 계제가 돼서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표현 키워드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워낙에 잘 나오는 규정이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사례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례 포습할 때 뒷부분이야. 그와 같은 사실을 통상 예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논정해 주시고 사례 결론 내려 주셔야 돼. 다른 사실이 계제가 됐을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돼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했다.
당연히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다가구 주택 임차인 갑이 가스 설비 휴즈 코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갔어요. 이게 과실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부분에서 아무런 뭐 설명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뭐 임대인이나 그 다음 임차인한테. 그래서 폭발 사고 발생한 경우에 갑의 이 같은 행위, 아무런 조치 없이 떠난 경우, 이 행위와 폭발 사고 간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다음 5번에 한인사가 문진 결과 과거 약 8회입니다. 키워드 8회. 봉침 시술을 받았어요. 이상이 없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알레르기 검사를 생략했다는 거예요. 한인사가. 그 판단 근거가 뭐였어요? 8회나 이 관련되는 걸 받았다는, 봉침 시술을 받았다는 부분을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굳이 이 이상 반응 부분을 검사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봉침 시술을 했어요. 피해자에게 쇼크 반응이 나타났다. 자, 알레르기 반응 검사하지 않은 이 부분과 쇼크 반응 사이 인과관계 인정 안 된다. 인정할 수 없다. 상당 인과관계 없다 이 말이에요. 한의사에게 책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 13번.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 동그라미 1번에 자, 이 사건은 많이 나오죠. 주먹으로 A의 복부를 1회 강타해서 장 파열로 인한 복막염이에요. 이 경우를 사망케 한 경우에 비록 의사의 수술 지연 등의 다른 과실이 게재된 경우 다 하더라도 갑의 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오늘 사례 문제 3번 설문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다른 공동된 형태로 원인 관계가 설정된 경우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인지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하고 있는지 문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례 문제는 제가 전형적인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문제를 제가 2개를 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판단하셨어야 되는 문제. 그래서 금방 아까 전에 제가 통상 예견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오늘 나왔던 사례 문제잖아요. 김밥 콜라 사건 그거예요. 다른 사실이 게재가 됐다. 이 부분을 얼마나 잘 논증해 주느냐 이게 중요했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키워드는 공동정범 관계가 키워드였어요. 자, 1견 그 상해죄 동시범 특례 동시범처럼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어떤 관계여서 얘네는 공동정범 관계이기 때문에 동시범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동시범 규정이 적용되는 것 전제로 각각을 미수범 처벌한다. 이건 처벌할 수 없다는 거죠.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자, 재물 강취하려 하자 A가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이를 피하려다. 핵심 이거죠. 피하려다. 도망치다가 피하다가 전부 다 인과관계 인정됐죠. 상당 인과관계 다 인정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키워드는 전문적으로 대출 취급이 키워드예요. 그냥 일반인을 속였던 게 아니야. 사기꾼이 일반인을 속였던 게 아니고 전문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그 은행이나 대부업체를 속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속은 사람이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인과관계 없다가 결론이었어요. 자, 보시면 전문적으로 대출을 취급하면서 자, 책임 신용조사를 행하는 금융기관이 금원을 대출한 경우라 하더라도 대출 신청 당시 차용인에게 변제기 안에 대출을 변제할 능력이 없고 자체 신용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변제기 안에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인만의 말만을 그대로 믿고 대출해줬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속였다, 기망을 했기 때문에 속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사례에서는 두 문자가 뭐예요? 기착처익이라고 그랬어요. 상대방의 기망행위 이로 인한 착오에 빠져서 처분의 행위를 하고 이로써 수익 등을 얻는 형태입니다. 기착처익. 자, 그러면 상대방을 기망하고 이에 의해서 착오받아요. 인과관계에 의해서 착오되는데 그리고서 처분의 행위를 해야 되는데 본사는 기망행위에 속았던 게 아니야. 은행은 그냥 알고 있었던 거예요. 변제 사례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서요. 그냥 무시하고 싶었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안 된다. 인과관계 인정할 수 없다. 키워드는 전문적으로 대출 취급하는 기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책임지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5번에 의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 행위를 해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상해와
의사의 설명 의무 위반 내지 승낙 취득 과정의 잘못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해하셨나요? 의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책임을 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수술의 위험성에 관해서 의사가 설명을 해줬다고 하더라도 이 당사자가 기꺼이 수술을 선택했으리라는 사정이 증명이 되면 뭐라는 거예요? 상당 인과관계 없단 말이에요. 그 경우는. 자, 그렇기 때문에 단언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때는 상당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설명 의무 위반만 있다. 이걸 갖고만 판단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과 이 수술을 받는 이 과정에서의 상당 인과관계 부분이 인정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4번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자, 동그라미 1번의 키워드가 평소예요. 평소. 여러분 왜 이게 제가 키워드 잡아드릴까요? 왜? 지금 여러분 상당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항상 통상 예견할 수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통상 예견할 수 있었느냐. 평소 신장병을 앓고 있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예견할 수 있었다. 이 부분과 관련하는 대목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사례 문제도 이걸 갖다 사안의 포습에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평소 빈약한 상태에 있던 보시면 그의 지병 또한 사망의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자, 동그라미 2번에 갑이 주점 도우미인 A와 윤락행위 도중에 시비 끝에 A를 이불로 덮어씌우고 반항을 억압한 충분한 정도의 폭행을 가한 후에 A를 그대로 두고 나가다가 키워드. 얘는 폭행하고 나가려고 생각했어요. 강도의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냥 짜증이 나고 화가 났기 때문에 이 A를 때렸던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눈에 보인 거예요. 자, 그러다가 A의 손가방 안에서 현금 20만 원을 치과에 간 경우예요. 그래서 이 폭행과 광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말이에요. 강치를 이유로 한 폭행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대로 두고 나가다가를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이 판례도 유명한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자, 운전자 갑이 주유음으로 결리해서 열차 건너물을 그대로 건너는 바람에 그 자동차가 좌측 모서리와 그 열차 좌측 모서리가 충돌을 해서 20년미터쯤 열차 진행 방향으로 끌려가면 튕겨나갔고 A는 타고 가던 자전거에서 내려서 위 자동차 왼쪽에서 열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깜짝 놀랐던 거예요. 갑자기 쾅 하고 소리 나면서 막 이렇게 쾅쾅쾅 하니까 그때 넘어지면서 상처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운전자의 과실과 이 자전거 그를 들고 있었던 그 사람이 상처를 입었던 것과 관련해서 상당 인과관계 인정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인과관계 인정된다라는 겁니다. 직접 충돌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놀랐기 때문에 넘어졌다. 이렇게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갑이 운전하던 차가 이미 정차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뒤쫓아오던 차가 추돌하는 바람에 갑이 앞차를 충돌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자, 누구한테 지금 책임 묻는 거예요? 정차를 하고 있는 그 갑 차량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이 말이에요. 자, 갑이 정지하고 있었어요. 뒷차가 빡 하고 추돌하니까 이 갑 차량이 움직였겠죠. 앞으로 움직이면서 앞차를 쳤던 경우입니다. 자, 그럼 갑에게는 어떤 과실이 있었냐면 갑에게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이 있었다. 자, 안전거리를 준수했다면 사고 나지 않았을까요? 안전거리 준수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안전거리 준수하는 거는 앞차가 갑자기 멈췄을 때 이 제동 거리를 확보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목적인 거야. 그 해당되는 그 법률은. 뒷차가 추돌하기 때문에 앞차가 추돌을 막기 위해서 제동 거리를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관련성이 없어. 따라서 갑의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와 피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규범의 보호 목적 범위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 경우는. 그래서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판례는 상당 인과관계로 판단하기 때문에 객관적 기속과 관련되는 이 이론을 적용하지 않아요. 판례는. 그러나 제 책에도 그렇고 다 책에는 객관적 기속과 관련해서 논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이 책임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시면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 결론은 똑같아요. 본사는 책임이 없다가 된다. 책임이 없다.
앞차고 안정을 유지하지 않았다. 뒤차가 문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5번도 보시면 하니까 탈출하려다가 피하려다가 추락해서 사망했어요. 이것도 뭐가 개입됐죠?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된 경우입니다. 당연히 통상 예견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과관계, 상당 인과관계 인정된다. 자, 그 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15번. 자, 고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미필적 고의 개념이죠. 결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결과 발생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발생 가능성 인식, 발생 용인하는 의사. 이게 미필적 고의입니다. 용인선이죠. 오늘도 나왔죠. 미필적 고의 부분 적어 주셨나요? 자, 쇠파이프로 뭐 사람 머리 때리고 나스팔 뭐 이렇게 되게 적었어요. 일부러 살해 문제에 그 사람을 살해할 고의로 이런 부분을 제가 안 적었단 말이야. 혼내줘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혼내줘라는 의미가 주관적 고의가 뭐냐, 이 부분을 여러분 확정해 주셨어야 돼. 그게 문제인 거예요. 보통 살해 문제 같은 경우에 A를 살해할 고의로 또는 A를 상해할 고의로 이런 부분은 있어요. 적혀 있어요. 이 부분이 안 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 고의를 확정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한테. 당연히 살해 문제는 고의 확정이 제일 우선이잖아요. 고의가 확정돼야 문제를 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없다 하면 힌트야, 그것도. 아, 고의를 확정하라는 문제구나.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이따 보시면 되고. 자, 동그라미 이번에 부진정 결과적 가정범위 개념이 뭐예요? 자, 중간 결과가 가실에 의한 것뿐만 아니고 고의에 의해서 성립하는 경우도 자, 결과적 가정범위 성립한다. 판례는 인정하고 있죠. 오케이. 자, 동그라미 3번에 작물죄에 있어서 작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않죠. 즉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단 말이에요. 작물죄도.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인체의 급소를 잘 알고 있는, 이게 키워드죠. 인체 급소. 물때를 세게 때렸답니다. 무술 교관 출신이. 살인 고의 인정된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자,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친족 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되고 행위자가 이를 인식하고서 해야 되나요? 상관없죠. 왜? 이런 인적 관계는 뭐예요? 인적 처벌 조건이야. 구성 요건 해당성에 해당되는 그 사실이 인식 사실이 아닙니다. 인적 처벌 조건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인식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처벌 조건이 무슨 말이에요? 범죄는 성립하는데 이 범죄 성립한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이 처벌 조건과 관련된 이게 바로 그게 지금 상과 같이 뭐 이거 인적 조건 뭐 이런 것들이 붙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볼까요? 고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자, 형법 331조 제2항 흉기 휴대 절도의 특수 절도에서 행위자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죠. 고의 요소죠. 흉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사람을 어찌어찌 한다라는 거니까 고의 요소입니다. 인식 대상. 오케이. 그다음 니은에 건장한 체격 군인입니다. 급소인 목을, 자, 급소가 키워드네요. 솔골이 부러질 정도로 세게 졸라서 사망했다.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자, 그 다음 이것도 가능하죠. 그 다음 디귿. 지금 제가 하는 사건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여자친구가 상당히 능력 있고 외국어도 잘하고 해서 상당히 인텔리야. 근데 이 남자를 그 카페에서 알바하는 잘생긴 남자를 만났대요. 아주 헌신적으로 막 해주면서 이 카페업을 막 키워나갔대요. 이렇게 투자 유치도 해주고 하는데 어느 순간 남자가 변해서 막 미친 망나니 짓을 하더래. 계속 돈 갖고 오라고 그러고 투자 유치해 오라고 그러고 막 미친 짓을 하니까 이 여자가 뭐 그 임신도 하고 하는데 뭐 중간에 또 유선하고 결혼하자 그랬는데 뭐 상당히 아주 난잡해요, 상황이. 그 상황에서 이 여자가 빡쳐서 순간적으로 목을 찌르고서 자기 가두를 들고서 같이 죽자 이렇게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 빡쳐서. 그러면서 그 다음 날부터 이 그 목이 졸려져 있는 그 사진을 이제 딱 이 몽이 있었겠죠. 사진도 찍고 칼도 찍고 이렇게 해서 넌 살인 미수다 이렇게 하면서 이걸 또 협박의 자료로 또 사용하기 시작했던 거야.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와서 변호사님, 이 남자친구가 자기를 살인 미수죄로 지금 고소도 하고 안 그러면은 뭐 어떤 거 이렇게 하라고 좀 협박을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이 판례를 설명해 줬어.
미필적 고의와 관련된 부분. 살인죄라는 게 쉽게 되는 게 아니다. 건장한 체격의 사람이 급소에 대해서 잘 아는 이 부분에서 목을 졸라야 되는 것이지, 그냥 목을 졸라고 칼을 들였다고 해서 뭐 되는 것도 아니다. 이게 칼에 찔렸어요? 칼도 찌르지도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고서 실제 실무에 나가시면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살인의 그 고의는 쉽게 인정되는 게 아니다가 결론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디귿에 유일한 피해자를 감금한 자가 탈진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얼굴에 모포를 덮어 씌워 놓고 나오면서 피해자를 그냥 두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게 나왔잖아요.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인식했죠. 그래도 나왔다는 거야. 용인까지 했다는 얘기. 그대로 방치를 한 결과 용인했다는 얘기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러니까 뭐가 인정된다는 거예요?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대목이야. 지금 대목이. 따라서 감금치사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감금치사는 결과적 가중범위잖아요. 감금에 대한 고의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본산에 대한 설명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 살인죄로 가야 돼요. 자,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에 이것도 약간 치사한 문제인데, 리얼 같은 경우에 한번 읽어볼게요. 행위자가 범죄 사실을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 행위의 상황 등에 대해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 사실을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 상태를 추인해야 된다. 고의의 판단하는 그 방법이에요. 고의의 판단 방법. 일반이라면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고려하면서 어떤 입장?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 상태를 추인해야 된다. 자, 그 다음 17번. 리얼 문제가 나오지 않을 것도 같은데 그냥 내봤습니다. 2018년 판례와 관련되는 내용이고. 자, 17번. 구성요건적 고의의 인식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문서 위조죄의 행사할 목적은 자,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아니죠. 이거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일 뿐이고. 자, 니은에 현주 건조물 방아죄. 여러분, 이게 공공의 위험이 구성요건 요소에 있나요? 없어요. 현주 건조물 방아죄는 추상적 위험범위야. 일반 물건 방아죄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방아죄 중에서도 재질이 중요한 거 있죠. 이건 다 추상적 위험범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추상적 위험범위이기 때문에 이때는 공공의 위험 발생을 요건으로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냥 불만 지르면 바로 기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진정신분범위에서 신분은 인식하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 모욕죄에서 공연성,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뭐야 전부 다? 이것도 고의의 인식 요소예요. 자, 그 다음에 사전 수뢰죄에서 자, 그러니까 공무원 되기 전에 어떤 부정한 청탁을 받고 막 이렇게 돈을 수수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진짜로 공무원이 된 거야. 그러니까 공무원이 된 사실은 뭘까요? 이게 고의의 인식 대상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공무원이 되는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처벌 조건이에요. 처벌 조건. 이게 얘기했던 주관적 처벌 조건이었다. 객관적 처벌 조건입니다. 객관적 처벌 조건. 따라서 처벌 조건. 아까 인적 처벌 조각 사유처럼 이거는 인식 대상이 아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18번에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설명이 있는데 자, 볼까요? 여러분, 착오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죠?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착오의 형태는 형법에서 착오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하나가 뭐다? 이 구성요건적 착오다. 둘째는 위법성에 대한 착오다. 이게 뭐예요? 금지 착오. 셋째는 위전착. 이게 세 가지입니다. 그럼 형법 조치에서는 큰 세 가지가 있죠. 구성요건 착오도 사례 문제 잘 나오고 위전착도 잘 나오죠. 위전착은 제일 중요하고 지금 얘기했던 지금 조국 교수가 얘기했던 그 위전착, 이제 국민들도 다 위전착을 알게 되는 그 순간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교수가 몰랐다는 이 부분이 행간이 문제가 됐다시피 여러분이 모르면 안 돼, 수험생이. 위전착은. 그래서 위전착 문제는 정확하게 준비를 해 두셔야 돼. 위전착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형태도 알아두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점점 어렵게 출제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거 다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고, 첫째, 여기서는 이제 구성요건적 착오만 볼까요? 이 구성요건적 착오 부분 관련해서 첫째는 조문으로 적용되는 것들은 조문으로 해결하고 조문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만
부합 이론에 의해서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자, 여러분 구성요건 차고는 뭐예요? 이 의미가 뭐예요? 구성요건 차고. 이 말은 인식 사실과 발생 사실이 다르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인식과 인식 사실, 발생 사실을 구분을 하고 이 부분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형태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형법상 13조, 14조의 문제.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인식 사실은 전혀 나는 이게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러나 법에 위반되더라. 이 경우가 있고, 둘째는 15조 1항입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 경한 사실을 인식하고 주관 사실이 발생한 거예요. 이것도 인식과 발생 사실 자체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나머지 이게 착오의 한계 부분인데, 자, 이 같은 13조, 14조 문제, 15조 1항의 이 문제가 아닌 경우에 이때는 인식 사실도 범죄예요. 발생 사실도 범죄인데 이게 약간 달라요. 이 경우는 뭐에 따라서 해결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달라지는데, 여러분 나머지는 이거는 불능미소관, 이게 27조인가 그렇죠? 이건 뭐예요? 인식 사실은 범죄라고 인식했는데 발생 사실은 범죄가 아닌 경우예요. 이 네 가지 형태가 구성요건적 착오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고, 각각의 해결은 어떻게 하냐면 13조, 14조 인식하지 못했어. 근데 나중에 발생한 게 범죄였어요. 이게 뭐예요? 고의가 없는 상태에서 범죄 발생. 이게 과실범 문제. 그 다음 15조 1항에서 경한 사실을 인식했다. 난 일반 사람을 죽인다고 생각했는데 봤더니 뭐 부모를 죽였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뭐예요? 해결은 15조 1항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경한 사실로 처벌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착오 한계예요. 인식한 것도 범죄이고 발생한 것도 범죄인데 그 대상에서 차이가 나거나 수단에서 차이가 나거나 여러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뭐예요? 부합 이론이에요. 27조는 범죄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범죄의 그 위험성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 범죄 발생, 그 결과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이게 뭐죠? 불능미수 문제. 그래서 오늘 그 지금 이 문제는 이 문제죠. 부합 이론과 관련되는 문제가 전면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머릿속 정리 잘 해주시고, 따라서 실제 객관식 문제를 보다가 이게 이 착오 한계와 관련해서 부합 이론이 적용될 것 같은데 보니까 15조 1항도 전면적으로 적용돼. 그럼 이게 뭘 적용해야 돼요? 부합 이론 문제는 이런 법 조문에 의해서 해결되지 않을 때 하는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법 조문에 전면적으로 해당된다 했을 때는 이 조문들이 적용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 자, 기억 보시면 갑이 상해의 고의로, 여러분 이 구성요건 착오도 그렇고 딴 것도 마찬가지예요. 살해 문제는 고의부터 확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고의부터 확정. 그래서 갑이 상해 고의, 특히 A를 상해할 고의예요. 그때 상해를 가함으로써 A가 바닥에 쓰러진 채 정신을 잃고 빈사 상태에 빠지자 A가 사망한 것을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절벽 아래로 떨어뜨려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겠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개괄적 가실살해. 개괄적 고의와 개괄적 가실의 차이가 뭐죠, 여러분?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고의가 뭔지부터 판단하셔야 돼. 이 사람은 상해의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했잖아요. 이게 개괄적 가실이야. 살인의 고의로 살인에 이르게 했어. 그 과정에 있어서 착오가 있었을 뿐. 이게 뭐야? 개괄적 고의 문제. 고의가 그대로 실현됐다. 개괄적 고의 문제. 고의가 다른 형태로 해서 더 확장된 형태가 됐다. 이건 개괄적 과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되고, 자, 갑이 상해 고의 죽었죠? 이번 뭐다? 개괄적 과실로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판례는 단일한 상해치사죄 일죄로 성립한다. 살인죄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니은에
절도죄에 있어서 재물의 타인성을 오신해서 그 재물이 자기에게 취득할 것이 허용된 동일한 물건으로 오인하고 가져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절취 개념이 뭐예요, 여러분? 절도의 개념이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재물이에요. 타인 소유의 재물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고의가 없었단 말이에요. 고의가 없었다. 자, 그럼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고의가 없었어. 내 걸 가져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져왔는데 보니까 마치 절도처럼 보였어요. 이게 뭐다? 과실법 문제. 근데 절도는 과실이 있다. 과실범이 없잖아. 과실 절도는 무죄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범위가 조각돼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디귿에 갑이 A를 살해할 의사로, 자, 고의가 뭐죠? A 살해. 고의죠. 그 상태에서 그릇을 갖다 놨는데 이걸 그 점을 알지 못한 A 장녀 B가 마셨어요. A를 살해할 고의였는데 B가 마셔서 죽었어요. 이게 뭡니까? 총을 쐈는데 이게 비껴났다. 비껴 맞았다. 방법의 착오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구체적 사실 착오 중에 방법의 착오에 해당된다. 판례는 어떤 입장? 법정적 부합설의 입장이다. 따라서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로 전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B에 대한 살인죄. 여러분, 이 부분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법정적 부합설이나 구체 부합설 이런 부분이 헷갈리고 있으면 안 되는 시점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나중에 이따가 이게 사실 문제로 나왔을 때, 살해 문제로 나왔을 때 어떻게 답안을 효율적으로 적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리얼에 갑은 어둠 속에서 A를 이웃집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일반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을 살해를 했어요. 그런데 살해된 A가 자신의 장모였다는 거예요. 장모 뭐죠? 자기가 아니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이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뭐다? 그걸 살해하면 존속살인죄가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다? 보통살인죄를 생각하고 보통살인의 고의로 존속살해라는 결과를 발생한 겁니다. 이게 어떤 경우입니까? 경한 사실을 인식하고 중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 전형적인 15조 1항이 적용되는 사건이다. 이걸 구체적 부합설 이렇게 가면 안 된단 말이야.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갑은 보통살인죄로 처벌된다. 15조 1항에 따라서. 그 다음 미음에 갑은 자신이 분만한 영아가 남편이 아닌 자의 강간 때문에 강간으로 임신했다고 오인했어요. 자, 그래서 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영아 살해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치욕 은폐 등에 위한 동기를 구성 요건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얘는 자기 남편의 애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 동기 부분에 있어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인데, 자, 이때 갑에게는 보통살인죄가 성립되지 어떤 게 이게 문제되는데 이 부분도 동기의 착오로서 사실착오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착오 문제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판단하느냐? 행위자가 인식했던 그 주관적 표정 그대로 판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기를 난 너무 치욕스럽다라고 생각했으면 되는 거예요. 치욕적인 거예요. 이렇게 판단한 대로 주관자의 표상대로 이 사안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보통살인죄가 성립하는 게 아니고 감경되는 형태인 영아살해죄로 처벌받는다. 자, 그 다음에 19번. 다음에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동그라미 1번. 갑은 친구 A를 살해하려고 저격했는데 탄에 빗나갔어요.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맞았습니다. 이게 뭐죠? 착오의 유형 뭐다? 여러분, 실제로 살해 문제에서도 살해 문제 접근하는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 이게 이 살해 착오의 유형이 뭐다부터 판단해 주시고 착오로 해결해 주셔야 돼. 유형 판단, 해결. 자, 유형은 뭐예요? 동일한 사람이죠. 사람. 그러니까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에 지금 빗나갔으니까 방법의 착오. 방법 착오는 뭐가 다르죠?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이 다르잖아. 그죠? 자, 구체적 부합설은 자, 어떻게 됩니까? 방법 착오는 자, 미수와 가실, 경합. 법정 부합설은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로 전용된다는 거죠. 결과가 다르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갑은 A를 죽이려고, 뭐죠? A 살해 고의. 목을 졸랐는데 기절한 모습을 보고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자, 사망한 것으로 알고 모래에 파 묻었으나, 자, 부검 결과 A는 목에 졸려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질식사했다. 자, 사람은 A를 죽이려고 했는데 A가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어떤 사람? 그 중간의 과정에 있어서의 착오가 있는 것이다. 이게 개괄적 고의 문제다. 아까 개괄적 과실하고 차이 알겠죠? 아까는 상해 고의인데 사람이 죽었어요. 이거 개괄적 과실. 살인 고의, 사망.
개갈적 고의 문제. 자, 판례는 어떻게 봐요? 개갈적 고의로 파악하는 견해에 따르면 살인죄로 처벌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살인 고의로 사람에게 돌을 던졌는데 자동차가 손괴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가치적 착오가 아니야. 이 가치적 객체의 착오입니다. 그래서 구체적 사실의 착오가 아니라 추상적 사실에 대한 착오예요. 사람과 물론 자, 물건 같은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자, 이 가치적 객체의 착오입니다. 그래서 자, 이 가치 추상적 사실에 대한 착오 중에서 지금 빗나갔기 때문에 방법의 착오예요. 자, 그래서 이때 갑의 행위는 추상적 사실의 착오에 해당하고 방법의 착오이기 때문에 미수와 과실의 경합범으로 처벌되는데, 이건 약간 독특해요. 가실범이 없잖아. 보시면 과실 재물 손괴죄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합으로 처벌된다라고 하면 틀렸어요. 가실 재물 손괴죄가 없기 때문에 단순 살인 미수죄로 처벌된다라고 적어야 돼요. 자, 여러분 재물죄에 있어서 재산범죄에서 과실범이 있는 게 뭐 있어요? 그게 도로교통법상의 과실재물 손괴. 그죠? 차량을 운전해서 그 재물을 손괴한 그 경우에 한해서만 과실재물 손괴가 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범죄에서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4번에 현주검존 방화죄의 경우에 공공의 위험 발생. 아까 뭐라 그랬어요? 추상적 위험범이기 때문에 고의 인식의 대상이 아니다. 자, 동그라미 5번에 부진정 부작위범이에요. 부작위범에서 이때 미필적 고의는, 자, 이 표현도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미필적 고의는 자기 의무자의 예견 또는 인식 등이 불합리적인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미필적 고의처럼 판단한다. 이 판례 문구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객관식 마지막 문제. 자, 20번 갑은 자신의 청탁을 거절한 A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있던 중에, 여러분 살해 문제가 만약에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이거 부분이 나오면 고의를 확정해 줘야지. 고의를 확정해 주란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 문제를 제가 차용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전형적인 살인의 고의를 확정했던, 미필적 고의를 확정했던 문제가 쟁점이 됐던 사안이었습니다. 자, 거절한 A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있던 중에 심야 시간에 기가 중에 A를 기다리다가 B를 A로 오인하고 낫으로 팔과 다리 등을 닥치는 대로 여러 차례 힘껏 찔렀다. 이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부분을 여러분 정리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B가 정신을 잃고 축 늘어지자 그가 죽은 곳으로 오인하고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개울가에 가서 땅을 파 묻었어요. 그때 죽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람 죽이려고 했는데 사람 죽었잖아. 그 가정의 차이가 있죠. 개갈적 고의 문제. 자,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갑이 B를 A로 오인하고, 자, A가 아니고 B로죠. B를 칼로 찌른 점은, A가 아니고 B를 칼로 찌른 점은 객체의 착오에 해당하고, 갑은 B에 대해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구체 사실 착오 중에 객체의 착오, 고의 전용 인정되죠. 자, 동그라미 2번에 위 살해 전 가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결국은 실현된, 자, 처음에 얘기했던 사실 결국은 실현된 것이기 때문에 갑은 살인 기수의 죄책을 진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맞죠? 동그라미 3번에 위 사례의 사실적 측면을 중시해서 제1행위, 제2행위를 독립적으로 쪼개는 견해가 뭐예요? 이게 미수 과실 경합설이거든요. 자, 이때 보면 살인 미수와 과실 치사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4번에 이게 다수설이에요. 인과관계 착오. 자, 인과관계 착오설입니다. 동그라미 4번의 설명이. 그러니까 지금 나왔던 학설이 첫 번째가 개괄적 고의설이 하나 있고, 인과관계 착오설이 있고, 그 다음 미수 과실 경합설이 있어요. 나머지 하나 더 적자면 객관적 기속설이 있어요. 이 네 가지 정도 적어주시면 되겠다. 계획실현설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좀 생략하고, 그래서 개괄적 고의설, 인과관계 착오설, 금방 얘기했던 과실, 미수 과실 경합설, 그리고 객관적 기속설, 이 부분도 알아두시면 되겠다. 여러분 이 부분은 충분히 사례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또 오늘 4번에 위 사례를 인과관계 착오의 특수한 경우로 취급하는 견해에 따르면, 자, 그 착오가 여러분 본질적 부분을 착오했다, 비본질적 부분을 착오했다, 이 두 가지 형태로 쪼개집니다. 자, 그럼 책임을 온전하게 지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본질적 부분을 착오한 경우예요? 비본질적 부분을 착오한 거예요?
이 사실관계에서 비본질적 부분을 착오한 거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돼. 본질적 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조금 형을 강경해줄 여자가 생겼다 이 말이죠. 그죠? 말 자체를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본질적인 부분을 착오했다. 아, 봐주자. 고의범은 성립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다음 비본질적 부분을 착오했다라는 부분은 본질적인 부분에 사람을 죽이면 똑같다는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책임지라. 고의기수범이에요. 이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착오가 본질적 부분에 착오한 경우에는 고의기수범 성립을 부정한다. 여기까지 맞죠? 구체적으로 일반의 생활 경험상 예상할 수 없는 범위 내의 착오인 경우를 본질적 부분의 착오다. 맞아요. 오답지가 뭐가 많이 나오냐면 이걸 마치 구체적으로 일반의 생활 경험상 예상할 수 없는 범위 내의 착오를 비본질적 부분의 착오라고 한다는 오답지로 나와요. 예상할 수 없으니까 본질적인 부분의 착오예요. 그 개념 자체를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사례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럼 사안을 포섭을 해줘야 되죠. 여러분 인과관계 착오설에 따라서 보통 이제 사안을 포섭을 하실 텐데 이 경우에 사람이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얘를 파묻어서 증거 인멸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본질적인 착오야, 비본질적인 착오예요. 비본질적인 착오예요. 우발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게 되면 재적 인멸을 위해서 누구든지 파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본질적 착오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5번에 위 사례는 인과관계의 비본질적인 부분을 착오한 경우이기 때문에 결론은 뭐예요? 사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살인 기소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10분 쉬었다가 사례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